아이고, 또 그런 드라마 보고 있어요? 뉴스나 봐요, 뉴스. 저는 이런 드라마가 재미있는데. 여자가 맨날 드라마만 보고, 그러니까 사는 게 발전이 없지? 이게 뭐예요? 매달 30만 원씩 딸한테 보내요. 네. 딸아이가 혼자 애를 키우느라 힘들었어. 당신 딸이면 당신 딸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받는 연금으로 보내는 건데요. 우리 둘이 살림하는데 그 돈이면 얼마나 보태겠어요? 반면 철수 씨는 자신의 용돈은 마음대로 썼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고 골프 치러 다니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죠. 여보, 당신은 왜 골프 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으세요? 그건 내 돈이잖아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쓰는데 뭐가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점점 제가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하게 되었죠. 이번 달 관리비가 많이 나왔네요. 반씩 내야 하는데. 아니, 당신이 집에 더 많이 있잖아요. 전기도 당신이 많이 쓰고 당신이 좀 더 내야 하는 거 아닌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오늘 하루 종일 행운이 따라다닐 겁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72세 박영희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들 하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너무 큰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할 거라 믿었지만 오히려 제 삶은 더 불편해졌고 매일이 스트레스였습니다. 김철수 씨를 처음 만난 곳은 노인복지센터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늘 그랬듯이 조용히 앉아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먼저 말을 걸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먼저 다가왔어요. 그때 저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딸은 결혼하고 미국으로 떠났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과도 자주 연락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센터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철수 씨는 제가 만난 다른 남성분들과는 달랐습니다. 밝고 활기찬 성격의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노래교실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체조 시간에 나란히 앉아 몸을 풀기도 했죠. 그날도 저는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철수 씨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왔습니다. 영희 씨 이거 드세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 작은 배려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우리는 자주 연락했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둘 다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었기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았죠. 우리 이렇게 외롭게 살지 말고 함께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철수 씨의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혼을 결심했죠. 주변에서도 응원해줬고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아 설렜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철수 씨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었고 저는 그의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영양가 있는 반찬을 준비했죠. 저녁이면 식탁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다정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그가 참 고마웠습니다. 혼자 살 때는 늘 저녁 식사 시간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말이면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고 가끔은 문화센터에 가서 새로운 취미도 배웠습니다. 서로의 취향을 이해하고 맞춰가려 노력했죠. 철수 씨가 좋아하는 바둑은 저도 배워보려 했고 제가 좋아하는 요리는 그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혼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복지센터에 다녀와서 집에 들어섰을 때 집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철수 씨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을 시간인데 집안은 텅 비어 있었죠. 철수 씨, 어디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바둑 들어갔어요. 저녁 늦을 것 같으니 기다리지 마세요.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혼자 먹을 한 끼를 차리는데 문득 혼자 살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영희 씨, 오늘은 저녁 안 차려도 돼요? 친구들이랑 먹고 올게요. 또요. 어제도 안 드시지 않으셨나요? 아이고, 뭘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도 내 생활이 있잖아요. 점점 더 자주 철수 씨는 집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그 다정하고 배려심 많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자신의 편의대로만 생활하더군요.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 되었고 그의 빨래와 식사 준비까지 모두 제가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감기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열이 나고 기운이 없었죠. 철수 씨, 오늘은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안 좋네요. 그래요. 그럼 저는 복지센터 가야 하니까 약이라도 먹고 쉬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에 철수 씨였다면 약도 사다 주고 죽이라도 끓여줬을 텐데 지금은 자신의 일상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오히려 더 외롭다는 게 아이러니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철수 씨는 이미 나가고 없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연락도 없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철수 씨, 우리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요? 요즘 너무 남남같이 지내는 것 같아서요. 아이고, 뭘 그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해요? 난 지금이 편한데. 그의 대답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더군요. 결혼 전에 그 다정하고 세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안일도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철수 씨는 자신의 물건을 아무데나 두고 옷도 아무렇게나 벗어놓았죠. 처음에는 다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보, 옷은 빨래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그깟 옷 하나가 뭐가 그리 중요해요.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이런 작은 일상의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의 하루하루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결혼하면 서로 도우며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그의 생활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가정부인가? 아내인가? 그저 그의 편한 생활을 위한 도구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죠. 하지만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곳도 없었습니다. 딸에게는 걱정할까 봐 말할 수 없었고 친구들에게는 창피해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니 우리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그 설렘과 기대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매일이 한숨과 체념의 연속인 것 같네요. 과연 이게 제가 바라던 결혼 생활이었을까요? 미국에 살고 있는 제 딸이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딸과 손주라 설렘과 기대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을 철수 씨에게 전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우리 딸이 손주랑 같이 온대요. 1년 만에 보는 거라? 며칠이나 있을 건데요? 일주일 정도요. 오랜만에 오는 거라서. 일주일이요? 아이고, 우리 집이 호텔도 아니고. 철수 씨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딸과 손주가 오는 것을 이렇게까지 불편해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을 꺼냈습니다.
손주가 많이 컸을 텐데 할아버지도 되시는 거잖아요. 할아버지요? 제가 뭐 진짜 할아버지인가요? 그냥 당신이 재혼해서 생긴 인연일 뿐이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재혼 전에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가 제 가족을 이렇게까지 남처럼 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딸이 도착한 날 저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반찬도 준비하고 손주가 먹을 간식도 사뒀죠. 하지만 철수 씨는 아침부터 나가버렸습니다.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저녁에 들어올게요. 하루만이라도 같이 있어주면 안 될까요? 뭐 알아요. 어차피 당신 가족인데. 딸과 손주가 도착했을 때 집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손주는 제 품에 안겨 제잘제잘 이야기를 했고 딸은 피곤한 기색에도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가 없는 걸 눈치챈 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 친구분들이랑 약속이 있으시다고. 혹시 우리 때문에 일부러 피하신 거예요? 딸의 날카로운 직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철수 씨의 냉담한 태도는 딸의 눈에도 똑똑히 보였나 봅니다. 그날 저녁 철수 씨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습니다. 손주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왔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딸에게 더 이상의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며 저는 너무나 미안하고 괴로웠습니다. 엄마,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있는 미국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난 여기서 살아야지. 엄마가 이렇게 서운한 일을 겪으시는 게 너무 마음 아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철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서운해하면 어떡하라고요? 난 처음부터 당신 딸이랑 손주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당신이랑 사는 거지. 당신 가족까지 책임질 생각은 없다고요. 그 말은 정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결혼이란 게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가족까지 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철수 씨에게는 그저 저와의 계약 같은 것이었나 봅니다. 딸은 예정보다 일찍 떠났습니다. 원래는 일주일 동안 있을 예정이었지만 사흘 만에 짐을 쌌죠. 엄마, 저희 때문에 불편하실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올게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다. 딸을 배웅하고 돌아온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춥고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재혼이 저뿐만 아니라 제 소중한 가족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매달 연금 12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제가 받는 유족연금이죠. 결혼 전에는 이 돈으로 제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딸에게 매달 30만 원씩 보내곤 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재혼 후에도 이 습관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날, 우리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매달 30만 원씩 딸한테 보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철수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핸드폰으로 은행 내역을 보고 있던 모양이었죠. 네, 딸아이가 혼자 애를 키우느라 힘들어서. 아니,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하는데 무슨 돈을 이렇게 펑펑 써요? 당신 딸이면 당신 딸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중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돈으로 제 딸을 돕는 것까지 이렇게 간섭받아야 하나 싶었죠. 제가 받는 연금으로 보내는 건데요.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둘이 살림하는데 그 돈이면 얼마나 보태겠어요? 그날 이후로 철수 씨는 제 통장 내역을 자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를까 감시하는 것처럼요. 오늘은 또 뭐 샀어요? 화장품. 당신 나이에 무슨 화장품이에요?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바꿔야.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 말고 적금이나 들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인데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죠. 반면 철수 씨는 자신의 용돈은 마음대로 썼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고 골프 치러 다니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죠. 여보, 당신은 왜 골프 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으세요? 그건 내 돈이잖아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쓰는데 뭐가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점점 제가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하게 되었죠. 이번 달 관리비가 많이 나왔네요. 반씩 내야 하는데. 아니, 당신이 집에 더 많이 있잖아요. 전기도 당신이 많이 쓰고 당신이 좀 더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 장을 보고 오면 영수증까지 확인하더군요. 이렇게 비싼 과일은 왜 사요? 시장 끝나갈 때 가면 싸게 살 수 있는데. 과일이 신선해야. 아니, 돈을 이렇게 막 쓰면 어떡해요? 딸에게 보내는 돈은 결국 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더 이상의 다툼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마저도 철수 씨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는 왜 이렇게 적게 보내셨어요? 미안해. 요즘 좀 빠듯해서. 딸에게 이런 변명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참했죠.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살 때는 비록 외로웠지만 적어도 제 돈을 제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매번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고 설명을 해야 하고 심지어 변명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나 같은 나이에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야 하나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하며 한숨 짓는 제 모습을 보면 과연 이런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경제적인 자유 그것도 결혼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네요. 결혼 전 저는 나름의 일상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주변 이웃들과 차도 마시고 복지관에서 사진 동아리 활동도 했죠. 작지만 소소한 행복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이런 제 일상은 하나 둘씩 사라져갔습니다. 영희 씨 아침부터 어디 가요? 아침 산책하러요. 매일 하던 건데 같이 가요. 당신 혼자 가면 내가 서운하잖아요. 처음에는 그의 말이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준다는 게 좋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에 숨겨진 통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비도 오는데 산책은 그만두죠. 아니에요. 저는 가벼운 비는 좋아해서. 당신 나이에 감기라도 걸리면 누가 고생하겠어요? 결국 저의 아침 산책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철수 씨의 기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경로당 모임도 마찬가지였죠. 또 경로당 가요? 맨날 거기서 뭐 해요?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다 늙은이들끼리 모여서 무슨 이야기가 그리 많아요. 그냥 집에서 쉬지.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사진 동아리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찍은 사진들을 전시하는 날이었죠. 저도 몇 장의 작품을 출품했는데 나이 들어서 사진은 무슨 사진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신경 써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여자가 이것저것 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아요. 그날 저는 발표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전시된 제 사진을 보지도 못했죠. 동아리 회원들이 보낸 축하 메시지를 보면서 조용히 눈물만 훔쳤습니다. 더 슬픈 건 제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였습니다. 영희야, 다음 주에 우리 모임 있는데 올 수 있어? 미안해, 철수 씨가 싫어할 것 같아서. 아이고, 너 요즘 왜 이렇게 됐니? 예전에 그 활기찬 영희는 어디 갔어? 맞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철수 씨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의견을 내는 것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모두 조심스러워졌죠. TV를 보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또 그런 드라마 보고 있어요? 뉴스나 봐요. 뉴스. 저는 이런 드라마가 재미있는데. 여자가 맨날 드라마만 보고 그러니까 사는 게 발전이 없지? 음악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옛날 노래는 그만 좀 들어요. 귀에 거슬려서 신문도 제대로 못 읽겠네. 심지어 제가 입는 옷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화려한 옷은 나이답지 않아요. 검정이나 회색 같은 단정한 걸 입어요. 이 옷이 편해서. 당신 마누라라고 하면 내가 창피해요. 매일 아침 옷장 앞에 서서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밝은 색상의 옷들은 점점 뒤로 밀려났고 철수 씨가 적절하다고 하는 무채색의 옷들만 입게 되었죠. 가끔 거울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활기차고 독립적이었던 제 모습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제는 그저 철수 씨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너무나 슬픕니다.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처럼 활기차고 밝은 모습이 아니에요. 전화 통화에서 딸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예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며 사는 게 과연 행복한 걸까요? 제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이 결혼 생활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매일 밤 이런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깊어진 눈가와 항상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는 입가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년 전 재혼을 결심했을 때 그 설렘과 기대는 어디로 갔을까요? 외로움만 없어진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르게 하는지를요. 엄마, 정말 이대로 괜찮으신 거예요? 어제 딸과 통화를 하면서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철수 씨의 눈치를 보며 작은 소리로 통화를 해야 했고 딸에게조차 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제가 보기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혼자 사실 때가 더 행복해 보이셨어요. 딸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혼자 살 때는 경제적으로 조금 빠듯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제 의견도 당당히 말할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각자의 가족관계를 인정하는 것,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 이 모든 것이 필요했던 거죠. 영희 씨, 지금 뭐 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설거지요. 저녁 반찬은 뭘로 해요? 아직 생각 못했어요. 아니, 벌써 생각해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에서조차 저는 이제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제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제는 오랜만에 용기를 내어 철수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뭐가 불만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저는 자꾸 제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이 불편한 게 있다면 말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관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대답일 뿐이었죠.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없는 그저 형식적인 동거에 불과했던 거예요. 저는 외로움을 피하려다 더 큰 고통을 선택한 걸지도 모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매일 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잠들곤 합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혼자 살 때도 물론 힘들었습니다. 긴 밤을 혼자 보내는 것도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적어도 그때는 제가 저였습니다. 지금처럼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제 자신을 부정하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거요. 나이 들어 하는 재혼은 더욱 신중해야 했는데 저는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가치관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움이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는 제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